자, 서차를 잘하는 아이, 우리 대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너희의 부모님이 죽어간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태원, 아까 중간에 부모님이 뭐라고? 못 들었어. 부모님, 돌아가신다. 부모님이 아, 돌아가시면, 아주 아주 슬프겠지? 서연이, 슬프고 뭔가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슬펐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을 때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태환이, 그 전쟁이 일어났어. 서연이, 다시 한번 질문 말해줄 수 있어? 아, 그 음, 이야기가 있던 시대의 배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 정확히는 교황 독립운동 일어났 이 시대쯤에. 그래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대금이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뭐야? 그 손이 맞았잖아요, 주인공의 주인공이. 아빠가 음, 그냥 주막에서 자다가 음, 갑작스럽게 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연이, 이 책에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런 장치를 둔 이유가 뭘까? 음, 왜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뭘까, 채연아? 뭔가 이제, 뭔가 이 서찰을 전하는 이 과정 자체를 뭔가 더 험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금이, 어, 아버지가 있으면 음, 거의 다 아버지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을. 음, 근데 아버지를 돌아가시면 아예 직접 해결하게 하는 거, 일을. 음. 그래서 감동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서연이. 아버지께서 이걸 꼭 전하라고 한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음. 이걸 이걸 꼭 전하려고 일부러 전하는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넣으려고? 자, 지금 서연이 말 들으면서 채연이 무슨 생각했어? 음, 아무 생각 안 났어? 서연이 말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대금이 서연이 말 들으면서 안 이상, 들렸어요. 아? 다시 말해줄 수 다시 안 들렸어요. 헐. 자, 서연이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주인공에게 이 서찰을 꼭 전해라라고 유언을 남기셔서 이 주인공이 그 서찰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의미가 더 이렇게 커졌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서연아? 네. 이런 서연이 얘기에 대해서 최연이나 대금이 이상한 게 없어? 아버지 이유는 안 남기지 않았어요. 어, 그냥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거 남기해도 전에. 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 자, 책 26쪽 보겠습니다. 자, 책 26쪽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지. 네. 자, 서연이의 주장이 어때? 달라요? 응? 달라요? 달라? 어떻게 달라? 잠시만요. 응? 잠시만요. 음,
어때, 채안이 26쪽 보니까? 유언을 안 남겼어요. 26쪽에 보면, 정말 이상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잠에 들었다 해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누구 생각이 많이 난다고. 엄마. 돌아가신 그 엄마, 주인공 입장에서는 엄마고, 아빠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네. 아내가 생각난다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였지. 사실은 이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급작스러운 죽음인 거지. 왜냐면 그 앞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징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더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때? 이런 스토리의 전개가 소연이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음, 있었던 음. 걸까요? 그래서 죽은 어머니를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소연이는. 네. 태금이는. 저는 당황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당황스럽지, 저는. 여기 부분을 읽으면 당황스러웠어. 네, 채안이. 맞아요. 저는 이야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했다. 이 평가가 달라. 어쨌든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서연이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 그런데 서연이는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서연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아? 명시적으로 겉으로 야 아들아 이 서찰을 꼭 전해야 된다. 내 유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이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남겼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소연이가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소연아? 네. 어떤 점에서? 그 아버지가 그거 전하면서 음, 그 한 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음,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지. 말했으니까. 자, 책 16쪽, 17쪽 보겠습니다. 자, 16쪽의 밑에서 셋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부상들끼리 주고받는 사발 통문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 서찰은 보부상들의 사발 통문과는 다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낸 서찰인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구나. 아, 아버지는, 그렇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다. 하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중요한 서찰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럼 아버지는 서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 알고 있다. 이 서찰에는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섞여 있다. 난 세상을 구한다는 말에 놀랐다. 그래서 이 서찰은 아무에게 보여서도 뺏겨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목숨까지 걸린 셈이다. 그래도 얼마나 좋으냐.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이 중요한 물건을 아버지의 손으로 전하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자, 지금 서연이가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서연이가 아버지가 명시적으로 유언한 건 아니나 유언한 거나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 음, 응? 아직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최한이는? 저는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여기서 지금 16, 17쪽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유지라고 해요, 유지. 돌아가신 분이 남긴 뜻을 보고 우리 유지라고 그러거든. 유지를 받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완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이 주인공이 완수하겠다.
라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서연이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유언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유언한 거나 진배 없다. 그렇게 적극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보부상들끼리 주고받는 사발통문이라고 했는데 보부상이 뭐야? 대금이 떠돌이 상인. 떠돌이 상인, 최한이. 아, 다니면서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음, 서연이. 짐 들고 음,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음. 자, 그래서 보부상은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뭐하고 뭐가? 보부상? 보상, 보부. 부상이 합쳐진 상인? 뭐하고 음, 뭐가 합쳤다고? 보부상. 보상과 부상. 이 상자가 둘 다 뭐냐면 상인이란 뜻. 상인, 장사하는 사람. 보자리 상인이랑 보자 상인? 보상은 보찜 장사야. 부상은 등찜 장사야. 그래서 보상과 부상은 조금 달랐어, 업종이. 그 파는 물건이 좀 다른 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보자리가 작은 물건이고 보세야 큰 물건이잖아. 아, 그래서 보상은 그렇지. 이렇게 보찜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큰 부피가 아니라 작은 부피. 대신 좀 값비싼 물건, 뭐 장신구라던가 뭐 옷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 데 비해서 보상은 그 지게 같은 데다가 커다란 뭐 가마솥이라던가 뭐 이불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판매하고 다녔던 것들이 이제 부상. 그래서 이게 보상과 부상을 합해서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장돌뱅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장돌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가잖아. 응. 근데 옛날에는 누가 가게가 손님들을 뭐 한 거야? 찾아간 거야. 찾아갔어. 찾아가.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장이 서기 때문에 오일장 뭐 이런 장이 서기 때문에 장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보부상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인들이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자 사발통문은 호수는 따위? 요게 사발통문이에요. 보여? 응. 네.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요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게 사발통문인데 왜 그럼 이렇게 사발통문을 했는지 혹시 알아? 네. 왜? 그냥 일자로 쓰면은 음. 누가 동학농민운동을 앞장섰는지 알 수 있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서연이가 잘 얘기했네. 그래서 사발통문이 여기 주모자, 주동자, 어? 우두머리를 알 수 없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보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발통문인데 사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발을 뒤집어 놓고 옆에다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상과 부상 그래서 요 사람이 뭐겠어? 우상, 어? 요 사람이 우상, 부상. 아, 이 사람이 부상이야. 이렇게 지게에다가 이렇게 큰 짐 메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부상인 거고, 어, 보상이 없나? 요 사람이 보상이겠네. 굳이 말하면. 요 사람이 부상. 요 사람이, 요 왼쪽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보상. 됐니? 네. 그래서 보부상.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그 등짐, 지게에다 갖고 다니는 거를 우리가 부상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제 보찜이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걸빵 맸다고 그러나? 걸빵 메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상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서찰에는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요 말의 뜻이 결과적으로 뭐야, 최환이? 음,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야? 음, 몰라? 잘 최환아? 잘 모르, 대금이. 어, 이런 주동사가 나타나지 않게 해가지고 주동사를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한 사람과 때로는 그 주동작을 앙표해으로 이거 상호명을 성공하게 해가지고 무슨 날 소개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응하지. 지금 대금이 말이 울려갖고 정확히 선생님 못 알아들었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해보고 서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까 음. 그냥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중요하게 들리니까 꼭 전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잖아. 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 해서 요 말이 결국 뭐냐고 나중에 밝혀졌잖아. 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말의 뜻이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금이. 좋아한다는 건 그 음. 동원 오맨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음. 그 정복장관을 지키게 하는 거고 음. 뜻을 구한다는 건 그 비밀에 도와주면서 이 동원오맨 성공시켜가지고 이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음. 자, 지금 대금이 말 최한 이해했어? 네, 뭔 말이야? 이게 그, 이거를 주도하는 음. 그 한 사람을 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하고 음. 그런 일들을 성공시켜서 세상을 다르게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이. 서연이. 그 한 사람을 구하고는 채원이랑 채원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음. 세상을 구한다는 거는 약간 그 일본이랑 청에게서 멀어진다는 것 같아요. 자, 대금이 이야기가 거의 맞긴 한데 거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닌데.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은 누구야? 전봉, 이 전봉준. 전- 자, 왜 이 서찰을 전하면 전봉준을 구할 수 있어? 이 서찰의 내용이 뭐였어? 이 서찰에 써 있는 내용이 뭐였어, 얘들아? 오호피노리 경천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뭐냐고. 그리고 풀이했던 그 내용이 뭐냐고. 피누리에 가지 마라. 왜? 경천이 전봉준을 음, 팔아 넘긴다? 그렇지. 그래서 누구에게 경고해 주는 거야? 전봉준한테 전봉준에게 경고하는 거잖아. 너를 뭐 할 거다? 할 거다. 배신자가 너를 밀고 할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을 뭐 해라 조심해라. 거기에 가지 말아라. 말, 누가?
누가 알려준 거야? 스님, 그 스님이 예지력이 뛰어난. 자, 예지력이 뭐야? 대금이? 예측하는 거예요. 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도통한 스님이, 전봉주의 운명을 알고, 피하라라고 알려준 거잖아. 누가 너를 밀고 할 거다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전봉준을 구하고, 이 서찰을 잘 들으면, 전봉준이 그 말을 들었으면 전봉준을 구하겠지. 네, 그럼 세상을 구하는 이유는, 아까 대그가 말한 대로 전봉준이 뭐였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잖아. 네, 네, 동학농민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살아서, 다시금 이 세상을 뭐 할 거다? 바꿀 거예요. 구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완성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결과는 결과 전봉주는 어, 처형당하고 그렇지. 전봉준은 처형당하고 농민 운동도 끝이 나요. 그렇지. 동학농민운동도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요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금이가 이 책의 배경이 뭐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에 관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165쪽 뭐야? 동학농민 운동이 뭐야? 동학농민운동이 뭐야라고 돼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몇 년에 일어난 일이야? 1894년. 그렇지. 1894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한이 동학농민운동이 뭐야? 그 동학을 따르는 농민들이 이제 그 관공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서연이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동학농민 운동은 그 심, 저항하려고 하는 운동. 배금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학을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전공주님이 전라도 지역에서 세상을 앞서리 여기까지 나를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통 이제 정의돼 나옵니다.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 동학 농민 혁명도 있잖아요. 자, 보통 커다랗게 동학농민운동을 부르는 이름이 네 가지야. 자, 첫 번째 동학의 나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 부르는 이름. 자, 왜 동학의 난으로 부를까, 대금이? 어, 동학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왕이 있는데 반발 일으킨 거잖아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킨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진압의 대상인 거야.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자, 반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주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 부정부패했던 함관오리들을 뭐하고 몰아내고 어? 새로운 세상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 이제 그 부정부패했던 탐관오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 여기 그 동학이 주로 이제 전라북도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인가 이 네. 사람이 아주 네.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야. 어? 그 농민들을 수탈, 농민들 걸 막 빼앗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야. 그의 불만을 품은 그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혼내주라.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한양에까지. 그러면서 이제 단지 그 전라북도 고부에서 시작됐는데 전국에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모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울까지 진격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예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 운동과 혁명의 차이는 뭐야? 이 운동과 혁명, 혁명, 음, 혁명은 약간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야. 아파트가 오래되면, 낡으면,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 하는 거 알아? 네, 리모델링은 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만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지. 그리고 네. 네. 겉에도 그냥 페인트칠 같은 것만 새로 해서, 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운동이야. 혁명이면 아예 펴지는 거예요. 다 철거하고 혁명은 그 낡은 아파트를 아예 뭐하고? 없애버려요. 철거. 아예 새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유는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탐관오리 못된 놈들을 혼내줘라, 고쳐줘라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한양까지 가갖고 뭐 하겠다? 조선 왕조를 뭐 하겠다? 살겠어요. 끝장내겠다. 즉 임금을 뭐 하겠다? 갈아치우겠다. 이런 뜻을 갖고 했다라면 그건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혁명, 혁명.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그 당시 전봉준과 그들이 임금까지 갈아엎고 그 봉건 체제, 왕정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냐?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았냐? 그냥 왕까지 없앨 생각을 한 거 아니고 부정부패했던 탐관오리를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지금 다수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주로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신분 질서를 뭐 하려고 하는 뒤엎으려고 그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것들을 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자, 반면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이 1894년이 4보년이에요. 4보년, 가보년 60갑자로 봤을 때 가보년이 가보년에 일어난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동학이라고 있는데 아니다. 동학이 연락 조직이었던 것들이긴 맞지만 중심은 동학이 아니라 뭐였다? 농민 그 농민이 중심 세력이었다. 그 당시 농민들이. 그 다음에 전쟁은 우리나라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서서? 외세, 외세에 맞서서 싸웠다. 그 외세가 누구야? 일본, 일본. 일본. 청나? 일본에 맞서 싸운 거죠. 원래 처음에는 전쟁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뭐 혁명, 운동으로 시작했어. 자, 근데 왜 갑자기 전쟁으로 바뀌었느냐? 거기에는 바로 누가? 고종이. 자, 이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세니까 정부군, 관군이지 관군, 관군이 자꾸 패하는 거야. 패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동학농민군을 막을 수 없다. 없다고 판단됐어. 그래서 누구한테 처음에 요청을 해? 청나라. 청나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일본, 누가 와? 일본. 일본 군대가 와. 그러더니 둘이서 뭐를 해? 땅, 전쟁, 청일 전쟁을 벌여. 아니
청나라하고 일본은 전쟁을 어디서 해? 조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해. 아이,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싸우는데 서현이네 집에 와서 막 싸우느라고. 그럼 서현이네 집이 어떻게 돼? 황제당, 무너져. 난장판이 되는 거지. 다 때려 부수는 거지. 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해? 일본이, 일본. 일본이 승리. 그리고 그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 가보농민군, 동학농민군이 뭐야? 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우리와 싸워? 하면서 조선 정부와 싸우는 걸 멈추고 우선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거야? 참. 일본과 싸웠다는 거야. 일본. 일본과 외세와 싸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전쟁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짓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 교과서상에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더 이제 자료를 충분히 보고 또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몇 가지 이 책을 이루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보부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부상 얘기가 많이 나오지. 기본적으로. 네. 이건 보부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동학농민 운동. 동학농민 운동을 이 책의 기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요거 말고 하나 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 어떤 요소가 있어? 이 책에만 있는 특별한 요소. 여러분들 이 책 읽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 이 책에. 전봉준. 종본준 동학농민운동. 자, 이 책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한국,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4쪽. 노래. 그 다음에 또 몇 쪽이야? 81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가 나와? 노래. 노래가 나와. 94쪽. 이런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약. 응? 이 노래의 역할이 뭐야? 노래의 역할. 이 책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약의 역할을 해요. 그렇지.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이 되어주는 그 노랫소리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약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를 수 있어. 또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의 이야기 흐름상 최연이 대금이 음, 어떤 역할을 해? 노래가 어? 노래 말이에요. 이 노래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아? 이 노래가 없었다라면 아, 노래가 빠지면 어떻게 돼? 이 이야기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노래를 눈을 부었잖아요, 양반집에서. 그렇지. 이 아이가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노래를 부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그 뭐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요 소설적 장치로서 그 노래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동화로서 그 동학농민운동의 상황이라던가 보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전래 노래, 어? 전래되었던 그런 노래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 그 부분들이 또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금이가 진행했나? 대금이가 진행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책 전반에 관한 것도 우선 한번 또 쭉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2등이 서연이었나?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하려는 서찰에서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 노인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노인이 두 글자를 알려주면은 돈 두 냥을 주라 이랬는데 너희라면은 만약 두 냥을 주고 한자를 알 거야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나는 언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아깝지만 두 냥을 드리고 한 글자 두 글자를 알 것 같아. 대금이. 나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안 줄 것 같아.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도 많을 건데 굳이 이렇게 꼭 꽂혀가야 되나? 채원이. 음, 난, 나는 그냥, 딴 사람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그 두 글자라도 알으면 좋으니까 그냥 두 냥 주고 아릴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자, 근데 그 두냥이 어떤 돈이야? 자기가 갖고 있던 돈에 얼마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응? 그 당시에 얘가 갖고 있던 돈이 얼마였어? 이건이 11냥? 어. 근데 그 중에 두냥을 두 글자를 알기 위해서 두냥을 낸다. 그리고 이 두냥이면 그 당시 어느 정도 되는 돈이야, 이게? 그만큼 침대 주고 먹고 잘 하고 어? 돈. 입주고 먹고 잘 돈이에요. 어. 하루 동안 그렇죠. 하루 동안 먹고 잘 돈인 거잖아. 그러면 오늘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 한 몇십만 원? 요즘에, 5만 원? 3만 원? 요즘에 숙박비가, 모텔 같은 경우 숙박비가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 5, 6만 원 하거든. 저렴한 곳이. 거기다 여러분들 밥 먹어야 되면, 밥값까지 하면은, 뭐, 10만 원 가까이 되겠다.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야. 8만 원? 그럼 두 글자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10만 원을 지불한다? 어때? 음, 자, 10만 원 지급을 할 것 같은데요? 얘가 갖고 그, 있는 그, 돈은 그 11, 상황, 아, 그 상황상 아버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도 했고, 음, 게, 게다가 이게 애초에 이걸 전하는데 음, 알면은 더 그런 내용들을 더 알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어차피 원래 11냥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쓸 거니까 음, 이것도 전달하는 과정 중 하나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대금이는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뭐였어? 그거는요. 아무리 편지 내용 안 것도 중요한 거는 편지를 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꼭 너무 빨리 알 필요 없는 거지. 언제는 알게 될 거니까. 음. 그러면 대금이는,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면 된다? 음. 서현이 어떻게 생각해? 대금 의견에 대해서? 음,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 책 사역사 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일곱째 줄.
아이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43쪽 밑에서 일곱째 줄. 아이야. 아이야, 날 도둑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고 안 사고 결정한 것은 너다.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라면 너한테서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 노인은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게 더 미웠다. 알려주세요. 둔양을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겐 돈보다 서찰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돈이 있어도 목적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보찜에서 둔양을 꺼내어 노인 앞에 놓았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노인의 말. 어, 너한테 중요한 거라면 너한테서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자, 46쪽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할 것 없다. 그 둘째를 안 것이 이 둔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래야 내가 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 노인이 말, 거기까지. 자, 이 노인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금이, 채연이, 서연이도 우리가 소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부분에서 소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우리 서연이가 이제 유럽에 여행 간다고 했는데 아마 쇼핑도 하게 될 거예요. 쇼핑을 하게 되는데 쇼핑할 때 보면 서연이가 어떤 백을 샀어. 응? 백을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백을 샀어. 그래갖고 내가 잘 샀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똑같은 백을 차은이가 옆에서 난 그거 3만 원에 샀는데 라고 하면 서연이 마음이 어때? 같은 곳에서요? 어? 같은 곳에서요?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너는 5만 원에 샀는데 똑같은 백인데 채연이는 3만 원에 샀대. 음, 이게 좀 비싼가 보다. 비싼 거보다 하고 그냥 괜찮아? 조금 어, 여기서 괜히 샀다 생각 들 것 같아요. 괜찮다 생각 들 것 같다.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른바 같은 물건이면 값이 더 뭐 해야 돼? 비싸야 돼, 싸야 돼? 더 싼 거를 사는 게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고 우리는 배워, 가르쳐, 사실 실제로.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얘기. 더 싼 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방을 내가 5만 원 주고 살 만해서 내가 샀으면 그걸로 뭐라는 거야? 끝이다? 끝이라는 거야. 그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까워할 필요가 없 아까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값어치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한테 그 물건이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판단해라. 나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10만 원을 주고라도 사는 거고 나한테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거면 5천 원을 주고라도 안 산다는 거야. 그런 그 소비하는 행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소비 행태는 아까 말했듯이 이왕이면 더 뭐 한 거? 싼 싼 거. 거를 사는 태도가 있고 어때 대금이는? 싼 걸 사는 것 같아. 대금이는 더 싼 걸 산다. 내가 네. 그거를 그 물건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최한이는 저는 일단은 사기 전에는 일단 최대한 싼 걸 사고, 음. 나중에 더 싼 걸 발견해도 그냥 그거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때는 이 노인의 사고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현이는 저도 그때는 그때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소비하는 행태에 있어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소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싼 거를 사려고 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서 과연 나는 어떤 스타일의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또 어떤 스타일의 소비가 더 바람직한, 현명한 그런 소비인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어. 뭘 얘기하냐면 공짜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 헬스클럽 이런 것들도 돈 내고 다녀야 어? 제대로 운동 열심히 해야지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다니면 제대로 운동이 안 된다. 그러니 돈 내고 다니는 것이 맞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대금이 어때? 돈 내고 다녀야지만이 돈 내야지만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 잘 배울 수 있고 그런 거야? 그 말이 맞아? 아니면 그렇지 않아? 공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가짐 그런 거 아닐까요? 뭐라고? 그냥 뭐라고? 공짜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음. 그러면 왜냐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건 기분이 안 느끼는 거잖아요. 음, 아무리 싸도 좋게 느끼는 거니까.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연이는 음, 저도 저는, 서연이 아, 하서연 저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만약에 공짜면은 그냥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넘어갈 텐데, 돈을 썼다면은 돈 아까우니까 음. 해야지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대환이는 저도 비슷한데 뭔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그냥 되게 그런 거를 되게 현명하게 하는 사람은 음, 그냥 공짜든 유료든 이게 노력해서 하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짜일 때는 어차피 이거 공짜니까 대충 해도 되지라고 하는데 유료일 때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최하이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음,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냐고 너는 잘 모르겠어요. 자, 책 54쪽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양반은 양반은 책장수 노인과 거의 똑같이 말했다.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모두 도둑놈이란 말도 맞았다. 거기까지. 자,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모두 도둑놈이라는 말도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야? 최하니? 대금이? 정말 양반도 그렇고 서연이? 잘 모르겠어. 자,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모두 도둑놈이란 말도 맞았다라는 건데, 그 장사꾼이 도둑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바가지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을 남겨야 돼, 남기지 않아야 돼. 이유요? 이익. 이, 이익을 남겨야 돼, 남기지 않아야 돼. 이익을 남겨야지. 남겨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볼펜을 공장에서 500원에 가지고 왔어. 장사꾼이. 그럼 이걸 500원에 팔아야 돼? 아니요. 아니지. 이 500원에 갖고 왔으면 최소한 뭐 한 800원이나 이 정도에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장사꾼이 자기가
고생한 그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장사꾼이 그렇게 적당한 이익을 얻는 거, 이윤을 얻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이걸 500원에 사는데 이걸 뭐야? 5천 원에 판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라는 거야? 아, 아, 그 이익이 너무 크다. 크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모두 도둑놈이라고 말했던 어떤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도둑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반은 양반대로 모두 도둑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반이 도둑놈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세금? 아? 세금? 세금? 세금은 양반이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은 나라가 걷는 건데, 나라에서 걷는 건데. 아, 삼관오리, 응? 삼관오리. 삼간오리, 사실은 아까 쌤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된 이유들이 삼간오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 자, 그 네. 당시 양반들은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양반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양반들은 자기의 땅을 소작농, 빌려,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농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통해서 얻은 거를 받은 거야. 즉 마치 요즘으로 치면 건물주, 어?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을 세입자들에게 빌려주잖아. 그럼 그곳에서 뭐 커피숍을 하던 뭐 식당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 다음에 그 저기를 내잖아. 임대료를. 네. 자, 그러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는 게 도둑놈이야? 아니요? 응? 아니요. 아니요? 아니잖아. 당시 양반들이 땅을 빌려주고 그 소작농들에게서 농민들에게서 그거의 일부분을 받는 거 자체가 도둑놈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근데 왜 네. 도둑놈이라고 볼 거야? 그, 그 양은 많은 빌려준 걸 땅의 때문에. 가치보다 많이 받아서요. 그렇지. 그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쌤이 뉴스를 보니까 그 저기 알아? 백종원 알아? 백종원? 네. 네. 그 백종원 그 사람이 백종원 그분이 그 충남 예산인가에서 그 예산 시장을 거기를 뭐 이렇게 거기 살려준다고?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일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 그 시장에 월세나 이런 것들이 몇십만 원이었다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몇백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 수고는 했는데 그 돈은 결국 누가 가져가게 생겼다는 거야? 나이스. 거기 그 가게 주인 건물주들이 가져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장사 상인들은 결국은 너무 월세가 높아지니까 나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가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런 사회적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백종원 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 다 데리고 거기 완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그 건물주들한테 그 횡포다라고 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처럼 아까 최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5대 5로 나눈다 라던가 그런 나름대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더 많은 걸 요구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그 씨도 필요하고 그 일꾼들 그 인군도 필요하잖아. 그럼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거를 뭐 반반으로 나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그 비용마저 다 누구에게 떠맡기는 거야? 농민들에게 다 떠맡기는 거야. 국민. 아니면 자기가 그 토지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그 농민들에게 자기 집 일까지 막 다 시킨다던가.
이런 횡포가 그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은 양반대로 도둑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래 모든 양반이 도둑놈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 일하던 그 당시에 양반들의 어떤 그런 횡포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그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네. 네. 그다음에 66쪽 보겠습니다. 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66쪽 셋째 줄. 오늘 매개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넌 아주 우둔하고 또 영리하구나. 여기서 너는 아주 우둔하고 또 아주 영리하구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대금이. 너는 아주 우둔하고 또 아주 영리하구나라고 말한 이유가. 영리하다는 뜻 알겠는데, 어? 우둔하다가 뭔 뜻이에요? 뭐라고? 우둔하다가 하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어리석다. 서연이 무슨 뜻일까? 오늘 꼭 줘야지만이 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우둔한데, 자기가 여기에 많은 돈을 썼으니까, 그거 내가 여기에 많은 돈을 썼지 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게 영리하다고 한 것 같아요. 태연이. 음, 그 아까 질문을 못 들었어요. 대금이. 돈이 뭐였죠? 어? 좀 까먹었어요. 자, 너는 아주 우둔하고 또 아주 영리하구나 해서 사실 이게 모순이지, 모순. 너는 아주 멍청하고 너는 아주 또 영리하구나. 어떻게 멍청하면서 영리할 수가 있어? 그 부분에서 우둔하다, 어리석다라고 한 부분은 아니 무슨 글자 알려주는데 돈을 내려고 그러냐? 무슨 글자 두 글자 알려주면서 내가 돈을 준다고 그러냐? 너 바보냐? 그러니까 이 아까 앞에 선 사람과 달리 이 의원의 기준에는 글 알려주는 거를 굳이 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돈 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생각한 거야. 반면에 또 아주 영리하구나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라도 그를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렇게 협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기특하다, 대단하다, 영리하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을 또 함께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당연히 물건,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식을 뭐 글자 알려주는 거, 어? 뭐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길 물어봤어.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돈 내? 안 내? 영리해요. 돈 안 내잖아. 당연히 우리가 그냥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돈을 매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어쨌든 보부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인 정신, 상인들은 모든 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에는 바로 이런 지식을 사고 파는 것들도 그게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사고 파는 것이 뭐하다? 정당하다. 그래야 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오히려 좋은 지식을 만들려고 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야박하게 사고 팔려고 하느냐. 사람들 사이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호의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다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세상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너무 각박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만 편해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더 안 좋아지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할 수 있을 거라서 봅니다. 최한이 진행. 아, 딴 애들이 다 했어요. 어? 딴 애들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책? 서찰에 정한 아이. 이라는 책을 갖고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야기 꺼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다음 주에는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라고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그 나눴던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그것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연이 네, 즐겁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네. 그래. 자, 최하의 대금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